2023년 어느 날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축하 벽보가 붙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드디어 매매가 10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입가에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각 7층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 씨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의 숫자는 분명 10억을 가리키고 있는데 정작 김 씨의 통장 잔고는 지난달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수백만 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른바 자가주택의 역설입니다. 집값이 올랐는데 왜 나는 더 가난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미실현 이익이라는 달콤한 환상을 파헤쳐야 합니다.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고 믿게 됩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부의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자산 상승은 때때로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은 팔기 전까지는 그저 숫자에 불과한 사이버머니입니다. 그런데도 뇌는 이미 그 돈을 번 것처럼 인식하고 소비의 문턱을 낮춰버립니다. 주말이면 백화점에 들러 지갑을 열고 평소라면 망설였을 고가의 전자기기를 할부로 결제합니다. 통장에는 들어오지도 않은 3억 원의 시세 차익이 이미 내 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가난의 늪은 시작됩니다. 집값이 5억에서 8억이 되었다고 좋아할 때 당신이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진실은 그 8억 원이라는 숫자가 당신의 삶을 실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소비 본능을 자극해 현금 흐름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숫자는 올라가는데 지갑은 비어가는 기이한 현상, 결국 집이라는 감옥에 갇힌 채 숫자의 노예가 되어버린 현대인의 슬픈 자화상,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자가 주택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하지만 축제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환호가 차에 가시기도 전 김 씨의 우편함에는 의문의 고지서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지불해야 하는 보유세와 재산세의 역습이었습니다. 국가에게 집값 상승은 곧 세수 증대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 집을 팔아 현금을 손에 쥐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류상으로 집값이 올랐다면 당신의 통장에서 더 많은 돈을 인출해갈 명분이 생길 뿐입니다. 김 씨의 월급은 수년째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내야 할 세금은 작년보다 수십 %가 급등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집이라는 존재는 시간이 흐를수록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돈을 요구합니다.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벽 뒤의 배관은 조용히 부식되어 가고 보일러는 노후화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유행이 지난 인테리어는 자산 가치를 갉아먹고 샤시 틈새로 들어오는 찬바람은 난방비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관리비와 수리비를 합산해 보십시오. 당신이 집값이 3억 올랐다고 기뻐할 때 그 집은 매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당신의 현금을 조용히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두고 자본 이득에 가려진 운영 비용의 함정이라 경고합니다. 실질적인 소득은 발생하지 않는데 지출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자산의 덩치는 커졌지만 정작 주인은 매달 카드값을 걱정하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이야말로 집이 당신을 가난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두 번째 무기입니다. 당신의 안식처였던 집이 이제는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갉아먹는 가장 거대한 소비재로 변모하는 순간입니다. 과연 당신의 집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집을 유지하기 위해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김 씨가 집값 상승의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의 이면에는 가장 무서운 침묵의 동업자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은행입니다. 사람들은 3억이 올랐다는 결과에만 매몰되어 그 수익을 얻기 위해 지불한 처절한 대가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당신이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면 당신은 집을 산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집이라는 담보물을 관리하고 있는 대리인에 가깝습니다.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달콤한 이름 뒤에 숨겨진 복리의 공포를 제대로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금리가 고작 1% 오를 때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한 노후 자금은 수천만 원씩 증발합니다. 집값이 3억 올랐다고 환호하는 사이 당신이 지난 10년 동안 은행에 갖다 바친 이자만 합산해도 이미 1억 원을 훌쩍 넘겼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은행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저당 잡힌 정기적인 기부 행위에 가깝습니다. 더 충격적인 진실은 집값 하락기에도 은행은 단 한 푼의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손실은 오직 당신의 몫이며 이익이 날 때만 은행은 이자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수익을 가장 먼저 가로챕니다. 당신이 매달 피땀 흘려번 월급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그 대출 이자는 당신이 더 나은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와 가족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여유를 원천 봉쇄합니다. 결국 당신은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는 화려한 간판을 지키기 위해
매달 은행에 거액의 월세를 내며 사는 무늬만 주인인 임차인과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겉은 번듯한 자가 주택자이지만 속은 이자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세 번째 잔혹한 함정입니다. 급한 돈이 필요한 어느 날 김 씨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 콘크리트 벽 속에 단단히 박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른바 유동성의 감옥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자산 규모에 비해 쓸 수 있는 현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가졌다는 자부심은 당장 이번 달 결제해야 할 긴급한 병원비나 경조사비 앞에서는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부동산은 주식이나 예금처럼 버튼 하나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집을 팔아 돈을 마련하려면 수개월의 시간과 복잡한 중개 절차, 그리고 운 좋게 나타날 매수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다면 당신은 제값을 받지 못한 채 헐값에 집을 던지거나 아니면 텅 빈 통장을 보며 피눈물을 흘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벽돌을 뜯어먹고 살 수는 없다는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많은 은퇴 세대가 수십억대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끼니를 걱정하며 폐지를 줍거나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내몰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집에 묶여있는 순간 당신의 삶은 유동성이라는 마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겉으로는 부러울 것 없는 자산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루하루의 현금 흐름에 목을 매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집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당신의 발목을 짓누르고 있는 동안 당신은 경제적 변동성이라는 파도가 덮쳐올 때 도망칠 수 있는 기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부의 외형은 커졌을지 모르나 정작 당신의 삶을 지탱할 실질적인 화력은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억 원의 자산 가치 뒤에 숨겨진 하우스 푸어의 슬픈 실체입니다. 가장 뼈아픈 진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눈앞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기회비용이라는 유령입니다. 김 씨가 집을 사기 위해 영끌했던 3억 원의 종잣돈, 만약 그 돈이 콘크리트 벽 속에 갇히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와 다른 곳에서 일했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른 것만 계산할 뿐 그 돈이 낼 수 있었던 다른 수익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 증시를 이끌어온 우량 기업들의 성장세나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지수펀드에 그 돈이 담겨 있었다면 지금 당신의 자산은 집값 상승분을 아득히 초월했을지도 모릅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골든타임을 실거주라는 명목에 멈춰 세웠습니다. 3억 원이라는 거금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의 미천이 될 수도 있었고 인생의 경로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의 씨앗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능성은 내 집 마련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매몰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승리의 트로피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남들이 주식시장의 활황을 누리고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해 자산의 앞자리를 바꿀 때 당신은 오직 집값이 오르기만을 기도하며 수동적인 투자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부의 격차는 단순히 집값이 오르고 내림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러가느냐에서 결정됩니다. 갇혀버린 자본은 더 이상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그저 고여있는 물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안식처가 사실은 당신의 부가 팽창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경제적 자유는 한 발짝 더 멀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김 씨는 동네 식당 메뉴판 앞에 서서 소름 돋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분명 몇 년 전만 해도 10,000원 한 장이면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하고 커피까지 마실 수 있었던 돈이 이제는 단품 메뉴 하나를 주문하기에도 벅찬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아파트 가격이 수억 원 올랐다는 소식에 샴페인을 터뜨리며 부자가 된 기분에 도취되지만 정작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쌀과 고기 그리고 기름값과 생필품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낸 화폐 가치 하락의 무서운 착시 현상입니다. 당신의 집값이 5억에서 10억으로 뛰어올랐을 때 당신은 자신의 자산이 2배가 되었다고 굳게 믿겠지만 같은 기간 동안 세상의 모든 물가와 서비스 비용 또한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무섭게 뛰어올랐다면 당신의 실질적인 부는 단 1cm도 전진하지 못한 셈입니다. 오히려 늘어난 세금과 건강보험료 그리고 집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당신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과거보다 더 비참하게 후퇴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양의 돈을 찍어내 시장에 뿌릴 때마다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종이, 화폐의 가치는 조용히 종이 조각에 가까워집니다.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은 그저 떨어지는 화폐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숫자를 부풀리며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을 뿐
자산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화폐 환상이라고 부르며 대중이 가장 빠지기 쉬운 달콤한 함정으로 지목합니다. 겉으로는 10억 원이라는 화려한 숫자가 당신을 감싸고 있지만 그 숫자로 누릴 수 있는 실제 삶의 질과 풍요로움은 과거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결국 집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태양 아래 얼음처럼 녹아내린 것이라는 비정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이 숫자의 마법에 취해 부자가 된 기분을 만끽하는 동안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도둑은 당신의 지갑 속에서 실질적인 구매력을 끊임없이 훔쳐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산이 정말로 가치 있게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그저 화폐 가치 폭락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위태롭게 표류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그 환상을 깨고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축하 파티가 열리던 날 김 씨는 우연히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를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자신의 아파트가 1억 원 올랐다며 축배를 들던 그 시각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5억 원이 뛰었고 평소 꿈꾸던 옆 동네 신축 아파트는 이미 10억 원의 벽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1주택 실거주자가 빠지는 가장 잔인한 함정인 상대적 빈곤의 늪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나의 자산이 상승했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남들의 자산은 얼마나 올랐느냐는 속도와 폭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때 다른 모든 입지, 좋은 지역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거나 혹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치솟는다면 당신의 실질적인 거주 사다리는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치워진 셈입니다. 결국 내가 사는 집을 팔아도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오히려 같은 수준의 생활권을 유지하는 것조차 벅찬 현실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벼락거지라는 신조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분명 내 집값은 올랐지만 상급지와의 격차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벌어져 버려 심리적인 박탈감은 물론이고 경제적 계층 이동의 가능성까지 원천 차단당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대적인 위치 싸움입니다. 내 배가 부르다고 좋아할 때 남들의 식탁은 진수성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면 당신은 풍요 속의 빈곤을 겪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산의 양극화는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것을 넘어 1주택을 가진 중산층들 사이에서도 회복 불가능한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가졌다는 안도감에 취해 세상의 변화를 읽지 못한 대가는 상급지로 가는 열차를 영영 놓쳐버리는 비극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집값이 오르는 속도보다 세상의 욕망이 더 빨리 달아나고 있다면 당신은 부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하며 뒤처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마지막 장막이 걷히며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정말로 자산인가? 아니면 화려하게 포장된 부채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의 공식을 아주 단순하게 정의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은 자산이고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 가는 것은 부채라고 말입니다. 이 냉혹한 기준을 당신의 집에 대입해 보십시오. 매달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고 각종 세금과 유지비가 당신의 현금 흐름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 집은 냉정하게 말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대한 부채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실거주 주택을 투자의 종착역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소비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며 기대했던 자산 가치의 상승은 내가 그 집을 팔고 더 낮은 수준의 집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완전히 시장을 떠날 때만 실현되는 아주 먼 미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그 집을 팔아 생활비로 쓸 수 없기에 결국 죽을 때까지 집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관리인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주머니에 매달 현금을 꽂아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덩치만 큰 집 한 채를 소유하는 것을 성공의 척도로 삼습니다. 집은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소중한 둥지이자 안식처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자산과 부채를 혼동하는 순간 당신의 경제적 성장은 멈추게 되고 평생 집이라는 화려한 감옥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숫자의 환상에서 깨어나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진짜 자산에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집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가주택의 함정을 탈출해 진정한 경제적 자유로 나아가는 마지막 열쇠입니다.